정확히 말씀드리면 버블 꼭지점에 와 있고 그 버블이 조정기에 들어가 초입인데 그 부분을 이 다주택자나 또 시장 편향적인 이제 언론들이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은 규제 완화라는 신호를 던졌기 때문에 작년 가을 일시적으로 대출 중지가 된 농협 사태, 그때 사실 팩트는 농협이랑 은행 하나만 그 전세 대출이 중지된 거예요. 중지된 것도 아니라 전세 대출에 쓸 금액의 전부를 전부 소진해 버린 거죠. 연말까지 쓸 돈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은행들은 다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그 기사 하나에 시장이 심하게 출렁였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전에 이미 조짐이 있었습니다. 왜 조짐이 있냐면 재작년 영끌 때 서울 월 아파트 거래량이 15,000개, 10,000개 대였어요. 8,000대. 그리고 서울에 2008년부터 17년 동안의 전 누적 통계를 보면 평균이 한 6,200 나옵니다. 6,100에서 200개. 그러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 6천은 돼야지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NH 사태, 전세대출 중단 사태 전에 이미 6월, 7월, 8월 이때 3,000대로 거래량이 줍니다. 줄기 시작을 하고 그럼 벌써 반토막 수준이에요, 평균량에. 그래서 그와 함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이주열 총재 하는 데이터와 워딩을 자세히 보면 그해 6월, 7월, 8월 때 앞으로 두세 번 올리겠구나 팩트를 줬어요. 줬기 때문에 이미 다주택자라든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상황 파악이 돼가지고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실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혜택받는 다주택자가 있고 3주택 이상자로 그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니까 매물이 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잠시 출렁이고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주는데 매물량은 지속적으로 는 거예요. 1년 반 내내. 그것도 전세, 월세까지 추가해서. 그럼 추세는 정해진 거죠. 왜 이렇게 거래량은 주는데 매물은 늘어날 것인가?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파악한 거죠. 조금 팔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해가 2023년인데 그 느낌이 1년 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많아진 거고, 다주택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중과유에 걸린 상태임에도 매물이 늘어났어요. 근데 거래량은 급감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가 결정적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미 전세대출, 서울의 아파트의 70에서 80%가 다 전세대출 경우에 전세대출 자금을 받아서 전세 가격을 떠받쳤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갭투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을 떠받치는 게 예전에는 매매 대출의 대출 금액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감소가 됐고, 전세 금액이 안 받쳐주면 주택 가격이 못 받치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 가격을 전세 대출을 받치고 있다가 규제를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여력이 이제 대폭 감소하는 거죠. 수요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가 9월, 10월에 들어오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0.25가 오르면은 우리가 0.5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0.25가 오르면 50% 오른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근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1.5배에서 2배가 올라가잖아요. 가상금리와 위험할증률하고 코픽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전세대출을 우리가 2년 전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폭등하는 것을 전세 가격을 대출로 해서 무리하게 들어간 분들이 지금 2년 만기가 되어 가는데 이어서 더 올리거나 오프하기에 버거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50 내던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 140, 150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상황을 보니까 200을 내야 되겠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월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월세가 전세 대출 이자 비용보다 더 싼 현상이 벌어졌어요. 급격하게 월세로 넘어가고 전세에서 탈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수도권으로 다 탈피하면서 지금 시장 상황은 하방 압력이 상존하는 상태인데 게다가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다 하방 요인입니다.
나타났는데 상승 요인은 딱 두 가지죠. 얼마 전만 해도 대선 이슈와 계약 임대차 갱신권 만료 두 가지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쁜 조건이 많고 좋은 조건은 두 개인데 그럼 당연히 나쁜 쪽으로 하겠죠. 나쁘다는 건 아니죠.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쪽이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방 요인을 이미 작년 9월부터 예측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상태까지 겹치는 거죠.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미국에서 작년부터 신호를 주다가 올 3월에 파월 의장이 매파인데 연임을 하면서 중립금리를 내년까지 2.5% 하겠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지정학적 갭 레이트를 따지면 한국은 3.5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수출이나 경제학 측면에서. 그럼 3%면 지금 금리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금리 이자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2배가 아니라 2배 반, 3배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담 지수가 감날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반등은 있어도 힘이 붙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집값은 대통령 당선 이슈로 잠시 들썩이고는 있으나 그 실제 내용과 팩트를 들여다보면 실제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미미하다. 첫째,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재건축의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조합원의 동의와 합의입니다. 나머지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 부수적인 것 중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발목 잡았다고 얘기하는 안전진단 강화인데 그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재작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완화시키겠다고. 근데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받아서 신성통합기획으로 바꿨고 윤석열 후보 공약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 안전진단 면제 내지는 완화, 그리고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완화 500%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완화의 내용 중에 그 용적률 완화는 역세권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로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 완화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재건축 재개발의 촉진 이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신속통합계획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집을 본 저 같은 사람은 파악이 되죠. 별 내용이 없구나.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호재라고 하면 대통령까지 당선이 됐으면 지금 재건축 호재 현장들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 목동 신시가지, 잠실 주공 5단지,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 발표된 그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리고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불이 났어야죠. 불은커녕 잔불도 없습니다. 전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자산가들이 안 사겠죠.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대수를 다 더하면 한 4만 세대 됩니다. 4만 세대의 거래량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체 재고량의 6%라고 계시는데 제가 계산하는 게 한 200개에서 250개가 한 달에 거래돼야 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딸랑 하나가 거래됐습니다. 3월 20일까지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거래가 2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서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통계의 불확실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인해서 빚어진 착시 효과고 실제 내부 상황을 들여보면 거래량은 감소해 있고 시장이 좋다라면 거래량이 붙어야죠. 안 붙습니다. 물론 역사 최저 거래량에서 지금 계속 펌핑을 하기 때문에 3월, 4월, 5월까지 조금 늘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제가 말씀드린 평균 6천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꺾이게 돼 있겠죠. 당연히 펌핑으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더 큰 하락이 불어오겠죠. 그리고 한국금융안정보고서에 제가 나온 방송에도 보셨겠지만 금융취약성 지수가 3가지가 있잖아요. 통합지수가 있고 통합지수가 작년 12월에는 한 50 초반이었습니다. 53, 4, 5. 근데 이 통합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취약성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세분합니다. 주식의 금융취약성 지수, 채권시장의 금융취약성 지수, 부동산의 금융취약성 지수 3가지를 또 따로 발표하는데 주식 채권은 각각 12월 말 기준으로 50, 60이었어요. 12월 23일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취약성 지수는 100입니다. 이 수치는
1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101이라는 수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금융보고서 185쪽인데 다 읽어보면 시장에 다 보이십니다. 핵심만 제가 잘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거기에 대출 유예 상한 자영업자들 안 해줄 경우에 금융 시스템 붕괴는 아니고 위험 노출도가 10% 증가한다고 떴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대출 유예를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해외 경제 상황과 국내 어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등 여러 지표들의 부담 능력을 감안하고 보면 상승 여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죠. 그런데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제 답변은 99.9%, 0.01% 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조정은 역대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버블된 조정이 왔고 그 조정의 폭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지금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확연하다.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얼마나 오르겠는가. 느낌 오잖아요. 올라가 봤자 얼마까지 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것이 훨씬 자산관리 측면에서 현명한 거죠. 2023년까지 그때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사전 분양 물량이 이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들을 받게 돼요. 예정 분양가. 그러면 급격히 그 전파력이 강해집니다. 옆에 친구도 나는 기존 주택을 살까 이러다가 시장은 좀 약해지죠? 근데 사전 분양은 더 싸요. 근데 이제 정보들이 노출돼요.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냐? 앞으로 분양되는 주택들은요, 지금 서울 시내 2015년 전에 지은 주택들하고 질이 다릅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 돌봄 서비스가 단지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단지 내에 학교가 있고 서울에선 그런 게 손에 꼽습니다. 이런 거를 비교할 때 신혼부부 입장에서 튼튼하잖아요. 조금 내가 다니지 애들 편하게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뭐 이런 부분에 심리적인 수요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시기를 계산해 보면 2030년까지 주택 공급이 되거든요. 계속 분산돼서. 그러면 제가 볼 땐 2029년까지는 그러니까 2029년까지 봤는데 2027년도부터 이제 정책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초반이 됐죠. 유지가 거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죠. 2022년부터 7년 하면 9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거죠. 7년을 보고. 폭락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전제 조건은 외부 충격이 발생 시. 그런 외부 충격이 올 경우 무조건 40%다. 한국에도 영향을. 그래서 제가 40% 쓴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건 거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2006년 꼭지점이 13억 9천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13년에 뻗었을 때가 7억 3천이에요. 반토막 딱 났습니다. 그 인근이 다 그랬고 지금 대우 서미트 뭐 20몇 억 가는데 그때 미분양이었습니다. 9억 10억에 분양할 때. 15억에 분양했나? 미분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안 오겠어요? 근데 요번엔 다르다. 왜 다르냐? 너무 펌핑이 많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게 우리는 박근혜 때 펌핑,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2015년 원래 조정이 됐어야 돼요. 해외처럼. 그렇게 썼는데 제가 마지막 멘트가 그거예요. 시사타파 나와서. 박근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근데 박근혜가 제 예상을 확 깨고 그냥 펌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결론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위기가 있을 때 전 세계가 30에서 35% 조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1% 조정했습니다. 그럼 30%가 거품이 일단 유지가 된 거고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펌핑하니까 문재인까지 살짝 펌핑하니까 펌핑한 건 아니고 실수를 하니까 쫙 올라갔잖아요. 그럼 합하면 100% 150%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어제 기사 하나 냈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 제 얘기랑 똑같죠. 일본하고 같을 수 있다.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우리의 현재 시스템 상태는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에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을 이후 불안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충격이 있으면은 진짜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 이후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 충격이 없더라도 그때 가서 가을 이후에 사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가을 이후에 선도 못 살 겁니다. 왜 부담되잖아요. 가격 자체가 부담. 아니
가격 자체가 부담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선뜻 못 사요. 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오르면. 근데 펌핑이 더 힘이 세면 속아서 사는 몇 사람이 있겠지만 그 힘이 약할 거라고, 예전보다. 영끌 같은 사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꺾일 거 아니에요. 꺾이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거가 됐잖아요. 검증이 되고. 그럼 본격적으로 하락하면 또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또 안 사요. 못 사죠. 그러면 한없이 떨어지고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NPA라는 상품이 등장을 해요. 부실채권 상품이라고. 그걸로 집을 사면 거의 반값에 사요. 뉴스가 바뀔 거예요. 바뀌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점에 사시면 돼요. 냉정히 말하면.